빅데이터, 초개인화 이런 시대의 시장이 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대안자산의 개념으로 적은 돈이지만 꼭 가져가야 될 자산이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위원님이 출간하신 넥스트 책, 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여기에 있는 뭐 5가지 이야기가 이번 테마일 텐데, 그 전에 네네.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뭔가요? 네. 이번 책을 통해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사실 넥스트라는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5가지의 큰 변화들이 있는데요. 그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5가지를 한번 인지해 보시고 저에게 6번째 넥스트를 찾아주시면 너무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질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5가지 중에 일부분을 조금 활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 책을 보면 된다인데, 자, 이 책에 결국에는 5가지 거대한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넥스트인 건데, 네네. 일단 그 넥스트가 5가지 뭐죠? 일단은 책 제목이 넥스트인 이유는 제가 네. 5가지 변화를 넥스트 모 이렇게 하고 정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넥스트 레벨. 넥스트 레벨. 네, 레벨은 아니고 레벨입니다. 아, 레벨이라고 발음한 거 아니었어요? SM의 모 그룹 이후에 넥스트 레벨로 읽어야지 신세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거의 420점이 역대 최고 점수라서. 넥스트 레벨이라 그래서 네. 여기서 얘기하는 레벨은 금리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 작가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네. 인플레이션 시대, 비용이 높아지는 시대는 결국 높은 금리 수준을 담보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고금리 고성장 시대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중금리 중성장 시대는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게 뭐 연준의 전망을 봐도 그렇고 주요 IB들의 전망을 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를 좀 대비해야 된다. 기준선이 바뀐다라는 의미에서 넥스트 레벨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두 번째는 넥스트 체인이라 그래서 네. 글로벌 밸류 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분업 구조인 것이죠. 근데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잠깐 다뤘었지만 이제 세계화의 종언, 블록화의 경제의 시작 이런 것들이 네. 결국 이전과 다른 분업 구조, 그러니까 밸류 체인이 바뀐다는 것이고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 한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반도체 이 반도체가 미중의 패권 경쟁과 결부되면서 미국과 중국 중심의 이 반도체 밸류 체인이 미국 주도의 밸류 체인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선택은 과연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담았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세상의 중심이 되는 세대가 있다. 네. 그게 MZ 세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MZ의 끝자락에 있죠? 아, 그쵸. 네. 끝자락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MZ 세대들은 자기들이 MZ인지 몰라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MZ 세대, 즉 기업들이 이 MZ 세대를 투자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들의 특징이 있다.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MZ 세대. 이들은 투자는 결국 이제 일상이 됐는데 적어도 현실을 타개하는 이상주의 투자를 좀 할 거다. 네. 그게 메타버스 NFT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로는 각 세대별로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들의 시대정신은 이타주의적 시대정신을 갖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환경 오염되는 물건들은 이제는 엔간하면 안 사겠다라는 것이 결국 ESG에 특히 environment 쪽에 좀 더 각광받을 수 있는 투자. 근데 어떤 투자, 어떤 ESG가 테마가 될 거다라고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저는 사실 그런 거를 좀 전망하기에는 실력이 좀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ESG가 어쨌든 부상될 것 같으니 어떤 사람이 크게 되려면 거기에 자금이 모인다. 그렇다면 자금이 모인다는 것은 채권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ESG 관련된 채권에 실제 상당 부분 돈이 몰리고 있고 그 관련된 상품에 좀 더 주목하는 것이 일단 ESG에 관심을 넘어서 좀 더 주목해야 될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는 MG 그러면 다 맞춤화 솔루션, 개인화 솔루션, 초개인화인 것이거든요. 초개인화는 제가 속해 있는 도미머리도 지향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상품이 하나 좋다 그래서 이 상품이 작가님한테 좋을 수 있지만 저한테 안 좋을 수 있고 이 상품이 저한테 좋을 수 있는데 작가님한테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동안의 모든 금융상품은 상품이 좋았지만 우리가 언제 이 상품을 사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졌던 것처럼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당신에게 맞는 서비스와 개인화 솔루션이 필요한 세대.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쪽으로 비즈니스가 확대될 수 있지만 근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들의 성향을 알려면 결국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는 다다익선, 빅데이터, 초개인화 이런 시대의 시장이 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데이터가 곧 돈이다. 라는 쪽에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차트를 좀 다뤄봤고요. 자, 네 번째는
넥스트 어셋. 어셋. 네. 에셋 아니군요. 에셋입니다. 네, 넥스트 에셋이고요. 네. 네, 에셋이라는 것이 흔히 전통 자산인 주식과 채권, 더 나아가서 대체 자산인 부동산, 실물 자산인 것이죠. 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이번 챕터에서 좀 다루고 싶었던 것은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코인 시장. 네, 코인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코인의 내재 가치가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왈가부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자산이라는 의미에서 대안 자산이라는 개념을 좀 가져왔어요. 대체 자산은 어느 게 좋으면 이걸 대체한다는 자산의 개념인데요. 코인 시장은 사실 대안 자산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미국 연준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이 CBDC 라는 페이퍼를 한 14개월 만에 냈습니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죠. 중앙은행조차도 이런 디지털 커런시에 대한 관심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이때가 바로 코인 시장이 제도권 위로 올라올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포트폴리오에서 아예 내재 가치가 산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빼버리는 것보다는 꼭 대안 자산의 개념으로 적은 돈이지만 꼭 가져가야 될 자산이다라는 말씀으로 넥스트 에셋을 다뤄봤고요. 자, 마지막. 이 넥스트 리스크입니다. 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새로운 기회이자 리스크, 위기이자 기회 이런 것들 쪽에서 신냉정 시대, 우크라이나발 리스크도 그쪽에서 좀 다루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발 리스크를 넘어서 양안 관계인 대만으로의 확대 또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또한 코로나 이후에 모든 사회가 양극화가 확대됐다. 라는 측면에서 이 양극화 문제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이 부분이 나타나는 나비 효과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좀 다뤘던 넥스트 리스크까지 이렇게 5가지의 넥스트 앞장을 따서 책 제목이 넥스트입니다. 이 5가지만 알면 이 책을 안 봐도 되는 건가요? 이 5가지만 알면요 이 책은 한 절반 정도는 봤다. 네, 그럼 주문 안 해도 되는? 네, 선택입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주문하셔야지 또 심층적인 얘기 보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각 파트별로 질문하시면 좀 드려보면 어쨌든 저물가 저금리 시대에서 고물가 고금리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중물가 중금리로는 간다는 거잖아요. 이미 가고 있다. 네. 그럼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투자할 때 체킹해야 되는 거랑 또 조심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유망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있나요? 안에서는 제가 통계로 좀 증명을 했는데요. 롱텀한 시계를 갖고 있는 게 역시 미국이다 보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산정을 했죠. 지금으로 펼쳐지는 중성장, 중물가, 중금리 시대를 저는 슬로우플레이션 시대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리플레이션은 좀 과하고 스태그플레이션도 좀 과하고 거의 중간 정도의 슬로우플레이션이라는 정의를 미국의 잠재 성장률 근처에 있고 물가도 2% 내외에 있었던 과거의 시기 그 시기를 앞으로 우리가 맞다들을 중성장 중물가 시기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시기가 1960년부터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주가, 채권, 부동산이 어떤 수익률을 보였는지를 통계적으로 봤더니 여전히 주가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었다. 그래서 슬로우플레이션 시대에 리세션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 투자는 유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밌었던 거는 부동산도요. 상당 부분 좋았는데 2006년도에서 7년도가 미국으로 따지면 슬로우플레이션 국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서프라임 발효 직전까지는 부동산이 좋았었지만 서프라임 이후에 상당 부분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부동산은 어떤 국면에서는 슬로우플레이션 국면이지만 역성장 나왔었던 국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통계적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럼 금리 인상 얘기해 주셔서 요즘에 이제 부동산 투자 이제 영상에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상승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 하락도 얘기했지만 상승 얘기하신 분 밑에 댓글 달린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 시기에 부동산 투자 집을 사러 가면 큰일 날 수 있는 건데 이런 얘기 달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위원님은 좀 금리 인상 시기에 부동산은 좀 어떤 관련이 있다 생각하세요? 통계를 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미국의 30년물 모기지 금리랑 미국의 주택 가격을 보면 역순환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정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은 빠집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시기에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최근에 우리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에 대해서 수요가 좀 막혀 있잖아요. 공급은 이번 새로운 정부는 넓히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상승한 큰 트렌드의 변화는 그렇게 쉽게 훼손될 것 같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보냐면 결국 고물가가 아니기 때문에 고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레벨 자체가 이제 이 전전 정부죠. 박근혜 때 초이노믹스의 금리 수준보다 현재 아직은 낮아요. 그래서 그 수준이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 적어도 한 3, 4년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부담인 건 맞죠. 하지만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앞으로의 6개월, 1년 동안에는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아마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좀 잡혀지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화 되겠죠. 하지만 그것도 결국
모든 시대의 양극화가 네. 필수였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지역마다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일 거다.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안 좋아,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좋아 라고 보기에는 너무 편향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뭐 내년부터라든가 그 이후로는 좀 하향 안정화될 수도 있지만 올해 뭐 하반기만 봤을 때는 상승이 지금 비싼 건 맞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오를 여지도 충분히 있다. 그렇죠. 일단은 여러 가지 혜택 네. 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제 변화가 좀 중요하고요. 근데 이번에 신정부에서 부동산 TF팀이 꾸려졌기 때문에 또한 여담이지만 이번에 들어갔던 부동산의 인수위의 전문가가 또 저희 지도 교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지도 교수님, 네, 김경환 교수님인데 네,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교수님은 일단은 뭐 공급 주도의 정책을 편다라고 하지만 네. 결국 부동산은 뭐냐라고 저는 항상 배웠던 게 1차 로케이션, 2차 로케이션, 3차 로케이션. 무슨 얘기냐면 결국 입지 중심의 부동산은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두 번째가 넥스트 체인, 새롭게 재편될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인데 여기서는 결국 중국과 미국 네, 이 G2의 대립을 안 볼 수 없을 텐데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18년을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에 트럼프 정부의 미국과 중국의 시진핑이 한번 붙었죠. 네. 미중 무역 분쟁을 차치하고 당시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때 제도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영향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네. 초미의 관심사고 분석도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한국은 반사이익을 상당 부분 받았다라고 소결론 낼 수 있어요. 물론 사드 보복 때문에 참 힘들고 막 했었는데 결국에는 좋은 건 좋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과연 똑같을까에 네. 대해서는 이번에는 좀 더 선택의 깊이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왜냐면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도 잠깐 발을 담그고 저기도 발을 담그는 것은 좀 위험해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 반도체의 큰 밸류체인의 재정립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미국에 저는 인텔이라는 기업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텔이 팹리스를 넘어서 파운드리 쪽으로 진출하고 있고 그 파운더리의 전 세계의 국지적인 기업 두 개가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물론 DBH텍도 있지만요. 이 삼성전자가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일단은 첫 행보는 미국에 좀 다가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이재용 부회장이 텍사스의 삼성전자에 공장을 부지를 지면서 상당 부분 파운드리 쪽으로도 미국에 착 붙는 모습을 보이지만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중국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국의 산업이 일단은 미국 쪽으로 좀 더 편승한 그런 밸류체인의 재정립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MZ세대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전에 이제 세 가지 특징은 이상주의와 이타주의, 초개인화인 건데 그럼 MZ세대의 특징을 바탕으로 우리가 투자 분야를 해야 될까요? 뭐 섹터. 네. 어디로 봐야 될까요? 자산군 쪽으로 보면요. 네. 새로운 코인 시장이, 요즘에 코인 시장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아, 다시 좀 올라왔더라고요. 네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탄력성이 가장 높은 시장 중에 하나고요. 네.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있는 것은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내재 가치를 산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집단에서 과연 이 내재 가치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 코인 가치가 싼지 안 싼지, 싼지 비싼지를 볼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는 새로운 자산이 항상 필요하다. 네. 그거는 자명한 게 우리가 세대가 익숙한 자산들이 있어요. 네. 우리에게 익숙한 자산이 있었고 기성세대가 아니면 새로운 세대가 익숙한 자산들이 있는데 MZ세대한테 코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의 주식보다 훨씬 더 친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1차 갖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식 투자, 재테크 이런 쪽에서 워낙 일상화되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들의 책에 나왔던 세 가지 특징 중에 제일 첫 번째 초현실적인 투자, 이타적인 투자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보면 결국 가상세계로의 투자, 메타버스와 NFT 이런 쪽으로는 계속해서 부각 각광받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거기 ESG, 뭐 친환경, 빅데이터 아까 말씀이 그런 거 다 포함일 텐데. 맞습니다. 근데 이런 쪽이 많이 오른 데도 있고 많이 떨어진 데도 있고 한데. 맞습니다. 근데 미래에 어쨌든 이런 거는 계속 갈 거라는 건 다 알잖아요. 네네. 근데 언제 사야 될까요? 예를 들면 언제 사야 되냐고요?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네네. 했을 때는 네네. 사람들이 관심이 확 붙었을 때는 이미 저 고점인데 네. 그때 사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네네. 또 지금 사람들 관심 떨어져서 막 확 떨어졌을 때 좀 지금 사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시간 지나 보면 더 떨어질 내려갈 수도 수 있는 있고.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는 건 알 것 같은데 과연 우리는 이거를 도대체 언제 내 재테크 비중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건가?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책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한 번 사고 말면 안 됩니다.
네네. 네, 적립식 투자가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성장성이잖아요. 네. 네, 한 번 가격을 정체되어 있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아가는 산업이 바로 이런 산업들이고요. 또한 지금은 사실 이런 거죠. 묻지마 투자도 비슷하게 느낄 수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없는데 뭘 투자하라는 것이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아니면 적립식에 대한 단가를 조금씩 조절해가는 적립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불이백으로 적립해서 나가는 투자라면 결국 미래에 다가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 다가온다. 라는 것에 중점이 방점이 있다면 이런 투자가 좀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내용은 한 번에 내가 몰빵해서 쭉 그렇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 미래로 갈 거니까 맞습니다. 계속 꾸준히 달별로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자는 건데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주식은 나중에 이제 정말 다 팔아야 되는 시즌이 오잖아요. 다 팔아야 될 시즌. 그 시즌은 언제일까요? 예를 들면 전기차 시대로 간다 해서 네네. 전기차 이제 100% 됐어요. 네네. 그럼 그때가 전기차 과연 네네. 계속 최고점을 찍어줄 것이냐? 네네. 그건 아닐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뭐 그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전기차 100% 시대가 과연 우리 시대가 올까에 네.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물론 100%가 안 와도 주가는 먼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습니다. 피크아웃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 노크하는 이유는 지금의 현실적인 이 운송수단에서 5% 언더에 있는 이 마켓시어가 향후 자연스럽게 커질 것 같다라는 꿈과 희망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죠. 굉장히 뭐 다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되고 이제 되고 보고 있고 네. 저도 요번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이 촉매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게 훨씬 더 다른 쪽보다 좋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어느 한쪽에 집중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도 분명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큰 시계를 갖고 어떤 국면이 바뀌고 성장 산업에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단기적인 투자는 더 테마스럽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넥스트 에셋에서 이제 대한자산이었는데 이제 가상화폐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책에도 담았으니까 좋게 보실 것 같은데 네. 나쁘게 보시진 않으니까 아마 담겠죠. 네네. 그렇다면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랑 투자한다면 그렇다고 또 많이 투자하기를 또 권유하실 것 같지는 않고 네네. 과연 내 자산에서 어느 정도 포트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제는 뭐 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코인 시장 되게 일찍 투자했어요. 오. 네, 저는 이제 다른 채널이지만 연하이퍼맥스의 주간 전망대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제가 아마 처음에 투자하고 나서 여러 패널들하고 얘기한 다음에 네. 근데 JTBC에서 유시민 씨랑 막 그 토론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 네, 제가 그때보다도 한 2, 3개월 전에 먼저 연하이퍼맥스에서 약간 토론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도 이미 많이 사고 있었고 네. 네, 그래서 좀 일찍 이 시장을 좀 봤는데요. 네.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 알트코인 중에서 한두 개 아니면 메이저 코인 중에서 한두 개만 살아남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네. 그 탄력성이나 수익성의 매력은 우리가 쉽사리 벗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산의 10% 언더로 추천합니다. 이 자산이라는 거는 금융자산만 말하는 건가? 아니, 내 부동산 이런 거 다 합쳤을 때 기준으로 10% 정도 된 건가? 네, 자산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금융자산 중심으로. 금융자산의 네네, 투자.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익률은 네, 옛날부터 투자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네네네. 그것 때문에 운송수단도 한번 바꿔봤고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네. 좋았다. 네, 나쁘진 않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가 넥스트 리스크, 전쟁과 약흑화인 건데, 여기서도 이제 과거의 석유 전쟁이 이제 미래에는 이제 현재에는 그리고 반도체 전쟁으로 간다라는 건데, 미국의 반도체 확보 전략은 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반도체 확보 전략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 경제를 호령하고 있는 미국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게 좀 중요해 보여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미국의 뜻대로 안 될 겁니다. 미국의 뜻대로 100% 되진 않겠죠. 다 조절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상당 부분 갈등이 있을 건데 네. 그 갈등의 중심에 네. 한국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반도체가 거기에 링크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부터 한국은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이전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중립국의 비슷한 위치에서 좋은 거는 이쪽에 좋은 거는 이쪽에 그래갖고 양 꽃놀이패를 좀 갖고 있었다면 네. 이제 그런 시기는 좀 끝났다라고 보고요. 저는 미국 중심의 밸류체인의 재편에 한국이
이미 속해져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반도체 시장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미국의 파운더리 산업의 확대는 이 시장의 마켓 사이즈를 확대시킬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현재 마켓 사이즈가 커진다는 것은 자연 논리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TSMC나 삼성전자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간 싸움일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미국의 인텔이 이제는 내가 TSMC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보완제가 아닌 대체제로 바뀌겠죠. 그렇다면 가격 논리, 가격 경쟁 상당 부분 불안 요인이 있어서 지금부터 삼성전자는 향후 2, 3년 동안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투자를 확대할 수 있고 얼마나 더 끈끈한 밸류체인의 결속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가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최애 국민주 삼성전자 네. 주가는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알신 것처럼 저는 뭐 주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맞춘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앵커를 하면서 수많은 패널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들 전문가들이 이 시장을 선도한다는 느낌이 오면 그들이 바라보는 적정한 주가가 적정한 걸 컨센서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별적인 삼성전자 주가의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7만 전자에서 6만 전자 깨지고 6만 전자에서 더 깨질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10명 중에 10명을 다 물어보면 6만 전자는 안 깨진다. 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바닥권은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 주가는 꿈을 먹는 시장 아닙니까? 우상향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결국 이 책에서 담겨있는 넥스트 레벨, 넥스트 체인, 제너레이션, 에셋, 리스크를 우리가 아는 이유는 사실 뭐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쌓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뭐 시청자의 목적은 정말 명확할 것 같아요. 이 책 보고 내가 투자를 좀 더 잘하고 싶다 일 건데 만약에 위원님에게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면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어떤 섹터의 주식 뭐 좀 담을 것인지. 네네. 네. 5천만 원이 있다면 그 5천만 원을 언제 회수해 갈 거냐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회수하지 않는다. 5천만 원을 줄 테니까 평생 투자해봐라. 종잣돈으로. 라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성장산업이 반도체와 2차전지를 상당 부분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5천만 원을 지금 대출해주고 1년 뒤에 가져갈게. 라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자산 배분입니다. 자산 배분이라면 어떻게? 주식 조금, 코인 조금. 근데 주식 중에서도 어떤 섹터 이렇게 좀 구분할 건데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안에 5천만 원의 원금 회수해 갈 거다. 그 가운데 벌어라 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는 코인 시장에 뛰어들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주식 시장에 상당 부분 집중할 것 같은데 그 주식 시장도 저가 다니고 있는 두뇌머리에서 이럴 때 필요하다고 보는 전략 오브 전략 ETF EMP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처럼 제가 어떤 뷰를 내리고 그 뷰에 합당한 전망을 해서 자산을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잘 불안할 때가 있고 적어도 앞으로 1년 동안은 변동성이 높고 박스권이라는 전망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딱 적합한 상품도 하나 있어서 그것도 좀 껴놓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이룰 거다. 근데 평생 준다고 했을 때는 반도체 2차 전지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전에 MZ세대 얘기하시면서 메타버스, NFT, ESG, 친환경 빅데이터. 맞습니다. 요 얘기는 또 아예 여기는 담기진 않아요. 그건 이런 거죠. 반도체의 친환경 반도체. 제 종목을 오랜만에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GST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이면서 친환경 장비를 하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되게 좋아하냐면요. 교집합에 있는 산업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앞에서 일부러 종목을 좀 말씀 안 드린 건데, 그런 종목들 되게 좋아하고요. 또한 뭐 반도체 쪽에서의 기판, 이런 쪽에 최근에 핫한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아까 포트폴리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주식 안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가상세계 NFT의 자원이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도 상당 부분 포트폴리오 쪽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것이죠. 위원님은 뭔가 투자할 때 양쪽에 그쪽에 교집합이 되는 것들을 좀 찾아서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몰빵, 그 다음에 위험을 안고 사는 시기, 역발상이 큰 돈을 버는 건 맞아요.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만나보고 같이 호흡했던 분들이 큰 돈을 벌었던 분들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자기만의 논리와 툴을 갖고. 근데 그분들이 한 번에서 한 번 성공하신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많은 실패와 경험을 갖고 일어섰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글쎄요, 실패의 기회비용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인생을 바꾸는 투자보다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생활적인 투자, 질 좋은 삶을 위한 투자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큰 돈은 못 벌지언정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대성 있게 버는 투자
대해서 좀 집중하자는 말씀 드리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4월 1일인데 저희 이제 위원님과는 또 5월 달에 초에 FOMC 이후로 딱 바로 그 요약 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할 텐데 그 사이 한 달 동안 4월 달에 어떻게 투자하셨으면 좋겠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네,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저는 2분기가 분수령인 것 같습니다. 이 분수령은 전망과 선택이 잘못되면 연말에는 어떤 사람은 해피하고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우울할 수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요. 최근에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맞는 정보를 선취해야 되는데요. 점검하는 습관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말씀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성공하는 투자의 근본은 무엇일까? 겸손한 자세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 겸손은 제가 생각하는 겸손의 정의는요.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게 겸손입니다. 즉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왔고 본인의 고집도 매우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고집을 부려서 되는 분수령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접목시키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좀 던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5가지의 큰 변화, 넥스트를 던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감안해서 생각을 바꾸시던 아니면 저에게 다시 한번 피드백을 주시던 그렇게 주시면 참 좋은 4월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두물머리 빈센트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